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가 밀회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욱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도지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배우 스캔들까지 있으니 품행 제로 아니냐며 품행 제로인 사람이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남경필 후보를 찍는다며 우리가 이길 곳이 경기도까지 하나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스캔들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지난 10년 동안 여배우의 인격을 살인했다며 그 여성이 피해를 감수하고 증언하는데 또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증거를 대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스캔들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 경기도 남양주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부인 김혜경 여사와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이 후보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낭설이 난무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시도가 많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제 아내도 옆에 있고라며 의혹이 사실 무근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일에 당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로 연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경쟁 후보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마타도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배우인 김부선 씨의 추가 녹취 파일이 등장을 했고요. 소설가 공지영 씨도 2년 전에 주진우 기자와 김부선 씨의 통화를 들었다면서 비판에 가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공지영 작가가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놓은 건데요. 이 공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2년 전에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주 기자와 이야기 중에 이재명 후보 언급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 기자가 스캔들 부분을 언급했는데 주 기자가 해당 여배우 문제 때문에 요새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 그런데 다 해결이 됐다. 겨우 막았다. 이 해당 스캔들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막았다, 이런 네. 표현을 썼다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 작가가 밝혔는데 예? 그것은 요즘 해당 스캔들에 대해서 뭐 여배우에 대해서 그 김부선 씨에 대해서 허언증이다, 뭐 관심병 환자로 취급을 받고 있어서 네. 내가 아는 것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폭로하게 됐다면서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 현재 공 작가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의혹에 대한 폭로와 함께 진실이 고단하다, 뭐 이런 폭로 후 심경을 담은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 글이 삭제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페이스북에는 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공지영 작가가 언급한 주진우 기자가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 기자는 지난 3일과 6일에 SNS를 통해서 이명박을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삼성의 나쁜 짓도 밝혀야 합니다라면서 이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련 영상을 올리거나 또 이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블랙리스트를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관련 글을 올렸지만 이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은 이 주 기자를 향해서 통화 녹취에 대한 해명을 하지
하지 않겠냐, 뭐 기자의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사실이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원래 다 알던 얘기 아니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토론회에서 해왔었는데 이걸 또 강조를 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도 침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 사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후보 측은요. 이번 의혹 제기가 단순히 사생활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다. 이거는 진실 공방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상황인데 오전에는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의혹이 있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추가 인물인 정봉주 전 의원을 등장시킨 겁니다. 왜 그런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양심선언을 해야죠. 내가 이거를 사과문을 쓰는데 도움을 줬다든지 사과문을 써줬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10번인가 20번인가 통화를 해가면서 쓴 겁니다. 그게. 정봉주 의원이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명백하게 김부선 씨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듣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던 분이고요. 김영환 후보가 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과거에 정봉주 전 의원이 한 그 종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김부선 씨랑 이제 같이 나가서 나중에 술자리까지 동석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 시장과 관련한 어떤 그 연인 관계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당시에 이재명 그 시장에게 전화 통화를 했었다. 그건 뭐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이제 스캔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김어준, 주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좀 용기를 내야 된다. 그리고 아마도 수십 명 정도는 이 스캔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죠. 아직까지 입장을 주진우 기자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녹취 파일까지 김부선 씨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 주진우 기자와 김부선 씨 간의 통화 이 상황으로 보여지는 또 녹취 파일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기자로서 상도 여러 번 받으셨고 여러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니까 공인의 대열인데 당연히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진우 기자가 다른 사람이 이런 기자가 이런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비판을 했을지 참. 이런 추가 폭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반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공지영 씨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스캔들을 해결해달라고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일도 없고 해당 여배우 쪽에서 사과하니까 그걸로 종결된 게 전부다. 여배우와는 변호인과 의뢰인과의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 해당 여배우에게는 다시 한번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배우에게는 나와 같이 찍은 사진 있냐? 나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상담한 일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재명 후보 대응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 기자회견에서 제시됐던 해당 여배우가 찍힌 바닷가 사진, 이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이런 대응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사전 투표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가 기본적으로 경쟁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흑색 선전과 낭설이 너무 난무한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데 억지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확실하게 투표를 할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투표장에 동석한 부인 김혜경 씨를 통해서 내 옆에는 아내가 있다. 여배우 스캔들을 일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배우인 김부선 씨의 두 번째 통화 녹취 파일이 나왔거든요. 네, 뭐 지난달 30일에 김부선 씨와 주진우 기자로 추정이 되는 그 통화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우선 앞서서 공개가 됐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특정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도 대마 얘기하고 그런 건 잘못됐잖아. 거기서도 사과를 하게 해야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라고 오히려 침묵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지 말고 그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고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고 아닌 글이 나가면 좋죠. 그걸 좀 만들어줘. 나 지금 경찰 조사 때문에 지금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밥도 며칠 동안 못 먹고 지금 너무 힘든데. 그 앞부분은 누나가 페북에 올리고 뒷부분은 저쪽에서 받는 걸로 할게. 지금 이렇게 빨리 안 하면 지금 난리 났어. 오케이, 빨리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문자 좀 보내줄래? 바로 페북에 올리라고. 땡큐. 그냥 계세요. 그리고 대응하지 마시고. 그래야 되겠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시 전화할게요.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 30일에 1차로 공개된 이 녹취 파일에서는 김부선 씨로 추정이 되는 여성과 또 주준우 기자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 스캔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남성이 사과문을 작성하는 법까지 조언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공개된 그 2차 파일은 12분 분량의 녹취인데 김부선 씨가 통화 상대에게 2007년 12월부터 10년 전이죠. 2009년 5월까지 한 15개월 동안을 만났지만 그 뒤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또 드러냈고요. 또 기자가 자신이 SNS에 올릴 해명 글을 대신 써준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이 녹취에는요. 이 통화 시점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3월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녹취 안에서 스캔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 스캔들의 내막을 털어놓으며 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2007년에 이 후보가 한 유력 정치인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거를 놓고 갔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배우 당사자가 이 후보와의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가족 간 비밀 얘기들, 또 신체상의 비밀, 또 당시 타고 다니던 차, 이런 걸 다 나는 안다. 녹음 파일 속의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여배우가 녹취 파일 속에서 언급한 낙지를 먹은 바닷가 만남은 어제 오전 김영환 후보가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 제기한 의혹도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녹취록에 보면 그 해당 여배우인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두고 이 허위 글을 근거로 네티즌을 처벌받게 했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녹취 파일에서 이제 김부선 씨가 이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을 비방했던 누리꾼을 고소해서 결국 그 누리꾼이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된 게 바로 김부선 씨가 올린 그 해명 글이었다고 이제 밝힌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 구글 사이트에서 그 스캔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이죠. 근데 이제 강요에 당시 2016년 연인 관계를 부정한 해명글은 내 진위와 달리 작성이 됐는데 그 해명글이 어떻게 보면 누리꾼이 처벌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당 파일 속 김부선 씨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누리꾼을 고소해서 구속으로 이어진 이런 일련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입막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보낸 일종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해당 네티즌의 음해, 비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절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김부선 씨의 녹취는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부득이 방송에서는 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부선 씨의 동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연락이 좀 닿지를 않아서요. 이 녹취를 본인이 어떻게 이게 입수된 건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틀어드리지 못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면서 경기지사 선거전은 지금 여배우 스캔들이 지금 핵심 변수가 돼버리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양측의 대응을 두고 당사자 간 법정 싸움을 넘어서 이 사안은 스캔들 그 이상의 문제다. 이런 반응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꾸만 스캔들 문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스캔들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상대적인 약자에 대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됐는가, 그리고 또 거짓말이 계속 있는가,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스캔들 내용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김영환 후보가 해당 여배우가 10년 동안 인격 살인을 당했고 여러 명에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인데 잠시 해당 여배우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무식한 아줌마예요. 그런데 너무 마십시오. 부담스러운데 예. 덥네요. 예. 덥는데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왜곡된 예. 편향돼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상대 후보 측에서 해당 여배우에게 피해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만큼 단순한 선거 과정에서의 도덕성 검증 문제가 아니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당사자 중 한쪽은 추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부선 씨의 모습은 약 한 3년 전에 저희 TV조선에 출연했던 모습이었다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뭔가 입장이 좀 나올 법도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스캔들에 대해서 뭐 당이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 뭐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캠프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그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와 캠프가 알아서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또 선거까지 아직 5일이 남았기 때문에 판세를 바꿀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또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그 어떤 세력이랄까 집단이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라는 거죠? 앞서 하태경 그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제보들이 민주당 내에서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 내 어떤 좀 분열, 갈등이 보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아마 좀 이거랑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재명은 사퇴하라 이런 문구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맘카페를 표방한 한 카페 이제 인터넷 카페죠. 여기에 이제 게시판에 이재명은 사퇴하라는 그 제목의 게시글을 도배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우호적인 성향의 여러 커뮤니티들도 이 실검 1위, 그러니까 이재명 사퇴하라라는 실검 1위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네티즌들이 이렇게 붕괴한 이유를 두고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 후보가 이제 그 소속된 민주당,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을 좀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느냐. 그때 네거티브가 이제 지나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 측은 이런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죠. 자, 근데 어제 그 실검 1위 주장을 처음으로 한 게 이 맘카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사실 또 이재명 후보와의 또 악연이 있는 곳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 앞서 이 맘카페 회원 1,800여 명이 돈을 모아서 한 매체 신문에 해경공 김 씨는 누구입니까? 이런 그 광고를 게재한 바입니다. 이게 신문 광고 나온 게. 네, 그렇죠. 이 해경공 김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비하 트윗을 남긴 계정의 주인인데 이 계정 주인이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 맘카페의 악연은 이 후보가 자신을 한 극우 사이트의 회원이라고 주장한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이 해당 네티즌들이 카페 회원도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이 맘카페는 결혼 육아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회원 수가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가 셀프 응원 글을 또 남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트위터에 이재명 힘내라라는 이 셀프 응원 글이 게재가 된 건데요. 예. 이 후보의 트위터는 어제 오후 울고 있는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이재명 힘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 머리에 명캠프라는 표기가 있는 거로 봐서는 예. 이재명 캠프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지사 선거판에 울고 싶은 이 후보의 심경을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또 울고 있는 이 후보를 향해 지지자들의 응원을 바란 거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인 김혜경 씨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다양한 표정의 사진을 공개했다면서요? 사실 이 스캔들이 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까지는 예. 굉장히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지난 6일 지상파 3사 그 경기도지사 후보들 2차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이 후보와 팔짱 끼고 이제 들어오면서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단호하게 말하는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참지 마라.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김 씨가 이재명 후보와 남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한 곳을 좀 다소 매서운 눈빛으로 좀 그러니까 쏘아보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시선이 보니까 시선의 끝이 김영원 후보가 있는 자리에 향했던 겁니다. 그건 뭐 이로라 기자의 개인적인 시각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뭐 지난해 초죠.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김혜경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스캔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남편은 그렇지 않다. 신뢰를 굉장히 드러냈는데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 반지도 돈 아까워서 이제 찾는 사람인데 해당 여배우의 뭐 방세를 대줬다 뭐 이런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웃어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오늘 오전에도 김혜경 씨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금방 볼까봐. 근거 없는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네. 네, 이 사전 투표를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웃는 모습을 전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는 이제 정치인의 아내로 남편의 논란에 함께 이제 등장해야 하는 동반자가 된 건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여배우 스캔들 와중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내조하는 김혜경 씨다 이런 모습을 SNS에 띄우면서 좀 우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 공개를 했었던 이른바 그 이재명 욕설 파일이요. 이게 선관위로부터 공개해도 된다, 합법이다 이런 또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본 보도가 됐듯이 이 한 포털 사이트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그 이재명 욕설 음성 파일을 공개한 이 한국당 게시글을 차단했었거든요. 이에 이제 한국당이 바로 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이익 관련해서 이 선거법 위반 단정이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자 또 한국당도 바로 즉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 합법적 정당 활동 선거 운동이고 또 이재명 후보와 해당 포털 사이트는 사과하고 게시글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이 해당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민영사상 법적 대응을 할 거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북 회담이 역시 가장 큰 화두였던 모양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를 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have to denuke. If they don't denuclearize, that will not be acceptable. We cannot take sanctions off the. 자,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이었는데 기자들 관심은 미북 회담이었어요, 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가 있음을 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이 단순한 사진 촬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래전에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회담장을 걸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엄포까지도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회담이 또 잘 되면은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I think it's a process. I've told you that many times before. I think it's not a one-meeting deal. This will not be just a photo op. This will be, at a minimum, we'll start with perhaps a good relationship. Summit does go well. Will you be invi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United States? Certainly, if it goes well. 자, 물론 뭐 회담이 잘 된다면 뭐 부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전제는 깔렸지만 그렇지만 후속 회담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일괄 핵 폐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좀 물러선 것 아닌가
뭐 이런 또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프로세스라는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진 찍기용 회담이 아닌 최소한 좋은 관계로 시작해서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복수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핵 문제와 체제 보장을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기존의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실무대표단은 일단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실무진이 합의문 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談判에 나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잘 되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초청하겠지만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보다 더 나아간 합의가 과연 나오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이번에 만남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지만 공동선언문 내용이 그래서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결 결의에 명기된 이 CBID를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를 하고 그 달성 시기를 2020년 등으로 사실은 못 받기 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북한은 이에 난색을 보여서 결국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엔 이 성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6차례에 걸친 판문점 협의에 이어 이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싱가포르에서 또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요.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런 북한 측 반발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낮은 수준의 내용이 일단 공동 선언문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 CBID 문구를 넣지 않는 대신에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찰과 검증의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 정도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실무 협상이 쉽지가 않은 모양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오랜만에 그런데 CVID를 공개적으로 또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2번 방북을 하면서 김정은과 회담을 좀 직접적으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볼튼보다는 조금 북한을 덜 압박하는 모양새도 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CVID의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준비돼 있는 뜻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비쳤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CBID 공동합의문에 명기하는 그 문제 등 핵심 의지를 놓고 굉장히 막판 줄다리기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판문점 협상팀 역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문 초안을 놓고 사전 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김정은이 미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말어라고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그게 이제 개인 별장인데 아까 전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담이 잘 되면은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걸 두고서 이제 2차 회담 벌써 가을 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좀 싱거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초청할 경우 그 장소가 백악관이냐 아니면은 대통령 소유 휴양지인 마러라고냐 이렇게 물으니까 일단은 백악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백악관에서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서 되레 그 취재진을 향해서 당신들 생각은 어떻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러라고가 그 플로리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한 지역 신문은 김정은이 그 골프 왕인 왜 38타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이. 그러니까 36타. 그러니까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골프를 잘 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협정에 또 서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겠습니다. We could sign an agreement. As you know, that would be a first step. We're looking at it. We're talking about it with them. We're talking about it with a lot of other people. So I am totally prepared to walk. It could happen. Maybe it won't be necessary. I hope it won't be necessary to walk.
그런데 이 종전 합의에 관한 문제는 이 주인공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문제잖아요.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 통보한 게 있나요?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 정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여행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낮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이 빠진 가운데 미국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빠진 가운데 미국 정상만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 이걸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변수가 많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보냈었던 친서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보겠습니다. Well, the letter was just a greeting. It was really a very warm letter, a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d it very much. 매우 따뜻하고 좋은 편지였다는. 아니 근데 이게 봉투가 이따만 했었는데 내용은 별게 없었는 모양인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편지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안보인사 정도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친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기를 고대한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희망컨대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다고 이제 친서 내용을 소개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내용의 친서인데 왜 그렇게 큰 봉투에 담아 전달했어야 하는지 다시 또 이 친서 사이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붓글씨로 썼나? 그건 모르죠. 글씨 필체가 괜찮았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선으로, 예. 신기하네. 자, 근데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 미국 회담에서 그 골프장이 아주 좋은 골프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이 골프 라운드 얘기도 나왔다고요? 일단 트럼프는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상회담장인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이 카펠라 호텔은 2개의 골프 코스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이 골프 회동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진도 미국 정상회담 기간에 이 김정은과 골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나는 하고 싶지만 아니다라고 이 답변을 했다고 나는 합니다. 치고 싶지만 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김정은이 그런데 싱가포르에 자기 전용기 참매 1호 이게 아니라 다른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려서 이 노후한 김정은의 전용기로 싱가포르까지 비행하기에는 좀 불안 점이 있어서 제3국 비행기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예.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 1호는 옛 그 소련 시절 제작된 그 인류신 그 62M을 개조한 모델로서 지난 95년에 이미 단종된 노후 기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비행 거리는 뭐 1만 킬로미터이지만 이 급유와 점검을 위해서 뭐 중국에 잠시 착륙한 뒤 뭐 싱가포르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마침 그 싱가포르 외교 장관이 그 리용호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어제 이제 평양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신변 안전 그 대책이나 의전 문제를 최종 조율하면서 전용기 제공권도 의논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사실이라면 싱가포르가 비행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나오는 건데, 근데 뭐 김정은이 뭐 아무 비행기나 타겠어요? 뭐 이것저것도 엄청나게 따질 것 같은데. 좀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과 동급인 비행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 소식통 발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그 에어포스 1이 보잉 747 기종을 개종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싱가포르 국적사인 싱가포르 항공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보잉 747 그 기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방북한 거가 혹시 이제 그 싱가포르 비행기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또 북한이 미북 회담에서 최고 의전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중국에게 그 비행기 임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러 갈 때 그 차 가지고도 뭐 별로 신경 쓰는 문제는 아니지만, 누구는 외제차를 가져오고 저는 이제 집에서 쓰는 작은 차를 가져가면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이 트럼프와 김정은도 이 힘겨루기 차원에서 이 참매 1호는 조금
심정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에는 구름 위에 백악관, 뭐 나는 집무실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뭐 재급유 없이 13,000여 킬로미터를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공중에서 지상으로 교신하는 위성 통신 장비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이겁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3,000끼니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항상 3,000끼니의 식사를 준비해 다니는 건데 이게 50명의 승객들이 20일간 매일 3끼씩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20일까지 비행기에서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한마디로 전 세계 어디든지 국정을 총괄하고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의 요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나 아니면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만약에 비행기 제공받는다면 김정은이 자기 의전차 그거 가져오기도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중국 갈 때는 본인이 그 직접 평양에서 그 차를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령 갈 때. 그렇습니다. 가까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김정은 사실 중국 그 달해를 방문할 때는 참매 1호와 함께 지상 이동 때 사용되는 의전차를 실은 다른 항공기도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이제 의전차를 제공할까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3국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의전차만 따로 또 싣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차를 임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번 회담에서 누가 동행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김여정이 동행 가능성이 높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동행하에 밀착 지원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차 중국 방문 때도 오빠 김정은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예. 김정은의 첫 장거리 해외 방문인 만큼 뭐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김여정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평양에는 최룡해 등 다른 핵심 인사들이 나와 내부 통제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예. 여기서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김정은이 유독 혈연에 의지해서 본인의 어떤 행동, 운신을 할 때 보좌를 한다. 예. 이런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좀 있는 것 예. 같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처음부터 김여정이 이 남북관계 화해 무드부터 미국 문제 여기에 좀 깊숙이 개입했다는 걸로 볼 때 네. 북한이 문을 열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데 있어서 김정은에게 사실상 참모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묵을 호텔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여기 확실합니까? 이게 김 씨 일가 집사라고 하는 김창선이 자꾸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베이징에 김창선이 간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싱가포르에 다시 재입국을 했는데 그리고 그간 그 김정은의 숙소로 거론되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침 TV조선 저희 취재진들이 이 부분을 포착을 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다시 싱가포르로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지금 누구세요? 혹시 회의는 잘 되셨나요? 협의는 잘 되신 겁니까? 어떻게 지금 잘 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자정 넘은 시각의 모습인데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한 김창선이 기존에 머물던 플러튼 호텔이 아닌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예상이 되는 샹그릴라 호텔과 직선거리로 한 57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김창선이 오기 전에 세인트 레지스 호텔 주변에 추가로 이동식 CCTV가 10여 대가 또 더 설치되는 보안 강화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거든요. 이것을 본다면은 이 호텔이 아마도 김정은이 머무는 호텔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최고급 객실이 그 맨 꼭대기에 있는 20층에 있는 스위트룸이라고 하는데 1박에 무려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이유가 어제 또 새벽 2시 반쯤에 싱가포르 경찰들이 이 호텔 내부에 이 각종 이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화물 뭐 이렇게 폭탄물 설치 이런 걸 이렇게 점검하고 했다는 걸 봐서는 아마 거의 이곳이 확실시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차량도 못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김창선이 다시 갑자기 돌아온 이유도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차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걸 미리 한번 보거나 차가 어떤 건지 뜯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싱가포르 평양에 베이징에 있다가 다시 바로 그 싱가포르로 다시 재입사한 거 같아요. 이게 뭐 도감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 김정우 기자가 싱가포르에 가서 지금 김창선하고 저렇게 인터뷰를 한 건 저희가 지금 단독 인터뷰 영상이거든요. 김창선이 아마 이 김정우 기자를 못 알아보니까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 표정이 그대로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저거를. 예. 저희가 단독으로 포착한 모습입니다. 김창선의 모습 그대로 나와 있죠. 김정우 기자가 바로, 옆에 가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김창선이 낯설다는 듯이 누군데 자꾸 물어보냐고. 김정우 기자 대단한 거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보안도 잘 돼 있을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자 정신이 뭐 평소에도 저렇게 열심히 취재하지만 역시 또 뭐 싱가포르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북한 기자로 오해를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정인 특보가 그런데 김정은은 김정일하고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근거가 뭘까요? 예, 우선 문정인 교수 지난번에 한미동맹을 언급해서 청와대에서 이를테면 뭐 경고성 어떤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말을 아끼다가 어제죠. 서울신문이 주최한 강연에서 김정은은 젊고 또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는 데다가 엄격히 말하면 제일 교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정일과 리더십이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인데 김정은은 어머니 고용이가 제1교포 출신이라 백두혈통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졌다는 해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김정은과 김정은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건이 맞으면 핵 폐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강성대국 즉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융성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추구했다면 김정은은 부국강병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는데 핵무장 자체보다는 이것을 지렛대로 체제 안전, 국가 발전 뭐 이런 모델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사실 딱히 근거는 없고요. 상당히 이제 일반론적인 해석을 내놓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평양 갔던 특사단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던 그 후일담 뒷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딸 이방카 칭찬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트럼프를 굉장히 기쁘게 했다던데요? 이것도 역시 문정인 특보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요? 네, 3월에 평양에 갔던 우리 이제 특사단이요. 평양에 갔다가 이제 워싱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원래는 이제 특사단을 만날 일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좀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 그리고 선 원장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딸인 이방카에게 칭찬하면서 좀 더 그 관계를 좀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특보 말에 따르면은 이방카가 평창에 와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또 이방카가 아주 외교적으로 잘해서 한국에 이방카 팬클럽까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모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이방카가 내 딸이 아주 잘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했다는데 사실 그 참모들 사이에서는 평창 폐회식에 이방카를 보내는 것, 특사로 보내는 것을 두고서 당시 좀 반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사단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굉장히 좋게 본 거죠. 아빠 미소를 지었겠군요. 트럼프가 진짜 아빠니까.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뜰 날, 뭐 네 박자, 뭐 그야말로 각종 노래로 승승장구를 했었다가 2014년에 사기 사건에 휘말렸던 이 가수 송대관 씨. 결국 방송가를 떠났었는데요. 저희 TV조선 마이웨이에서 그야말로 지난 4년에 파란만장한 얘기가 공개가 됐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트로트계의 대부로 불리는 가수 송대관 씨죠. 오랜만에 방송에 모습을 비쳤는데요. 지난 2013년이었었죠. 송대관 씨는 이제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이 방송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대관 씨는 2년 뒤인 2015년에는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범죄 혐의와는 별개로 이제 갚아야 할 돈이 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무려 160억 원이었습니다. 빚을 떠하는 것인데요. 160억을요? 네, 이 아내의 사업 실패 때문에 사기 사건에 연루됐고 또 고소까지 당했던 송대관 씨는 이로 인해서 몇 년간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야, 이게 160억 빚이 이게 무슨 사건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사실 이 160억 원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옛날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2013년에 송대관 씨와 부인이 사기 혐의에 휘말렸습니다. 예. 송대관 씨 부인이 사업을 하면서 6만 5천 평 땅을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땅이 팔리지 않고 이자만 산처럼 쌓였는데, 그런데 이 은행 이자와 일반인들에게 빌린 돈이 무려 230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됐는데, 가장 이 문제가 된 부분은 송대관 씨가 아내의 연대 보증을 섰다는 문제예요. 사실 아내의 빚을 남편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송대관 씨도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후 이제 송대관 씨는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송대관 씨가 연애 활동을 하면서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채권액에서 토지 낙찰액을 제외한 160억 원을 부채로 이제 절충을 했는데, 송대관 씨는 근데 10년간 이 법원에서 갚으라고 했는데 4년 동안 거의 이 9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갚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160억 원의 90%를 어떻게 4년 만에 다 갚느냐? 그럼 1년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회생 신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아라. 이 정도가 좀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채무 조정 결과 160억 원이 남아서 그걸 갚게 된 거지, 4년 만에 정말 행사도 많이 뛰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60억 원 빚에서 그 이태원 고가집도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남은 거 정말 다 이제 다 남아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변제한 건지도 확실치는 그 부분은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2015년에 법원에서 그 회생 절차 종결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기 혐의가. 2년 동안 이제 지켜본 결과 송대관 씨가 뭐 집도 팔고 여러 가지 변제 능력도 있다고 보고서 최종 회생 계획안 내린 거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송대관 씨가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갚았대요? 이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송대관 씨 말의 이야기. 하루아침에 이 빚쟁이가 되어버린 송대관 씨가 그야말로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닙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와이프로 인해서 이렇게 빚이 하루아침에 200억이 넘는 그 당시에 빚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난 4년간요,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게 지내면서 이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 노력 끝에 무려 빚의 90%나 갚았다는 이 송대관 씨, 직접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10년여에 걸쳐서 갚으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던 회생을 거의 90%를 다 끝냈어요. 다 갚았고. 4년 동안요? 네, 4년 동안. 저 운도 좋았죠, 뭐. 잘 안 하는 공연도 닥치는 대로 했으니까. 심지어 사업계장만 있으면 올라서서 노래 부르고 그랬으니까요. 자존심 내버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딴 때보다 일량이 더 많았어요. 그 막연함도 있었지만 그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운도 좋고 하는 일마다 다 목표를 달성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송대관 씨 그 노래 아까 해뜰날처럼 쨍가고 해뜰날 돌아온다. 진짜 해뜰날 돌아왔네요, 진짜. 송대관 씨 빚을 갚기 위해서 70억 원 상당의 살던 집을 일단 팔면서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루 5개의 행사를 소화하기 위해서 밥은 또 이 삼각김밥으로 해결하고 이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이 4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시 이민이나 가버릴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너무 좌절만 하면 장래가 없을 것 같아서 툴툴 털어내면서 내가 누구냐, 이 쨍하는 배뜰날처럼 다시 돌아오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뭐 빚을 진 게 아니라 아내가 빚을 진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럼 사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용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대관 씨는 아내의 잘못으로 어떻게 보면 삶이 진짜 한순간에 무너졌지만은 또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도요, 아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산 잃어버렸는데 내 아내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거지. 남들 왜 이혼하냐고 막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내 탓이지. 다
탓하고 욕하고 야단치고 내쫓고 그래봐야 내 가정만 망가지고 내 자식도 있잖아요. 아들도 둘이 번트덕에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가족마저도 무너지는 비극이 오면 나는 그때가 내 절망이야.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에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이제 위기를 이겨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좀 존중하고 오히려 지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실 내가 아내의 희생 없이 이렇게 가요계의 대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아내는 내게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야, 얼마 전에 월세 생활도 청산을 하신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빚의 뭐 90%를 갚았다고 밝힌 만큼 그 드디어 월세살이도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집을 장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뭐 집을 보시면은 집 분위기가 아주 아늑하고 깔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인의 솜씨라고 합니다. 송대관 씨 아내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드레스룸을 저렇게 착. 네, 그리고 보통 뭐 인테리어 할 때 업체에 맡기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인이 직접 해서 인테리어 업체의 한 3분의 1 비용으로 이렇게 멋있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은행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도움이요? 네, 그 송대관 씨가 월세에 살았어도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나이가 또 70이 넘다 보니까는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의지가 되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이렇게 집을 장만한 거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게 쓰시던 거를 다 또 받아왔나 봐요. 뭐 누가 쓰던 거, 뭐 자기 있네. 새로 구입한 게 아니라. 뭐 기증한 수납장이고 뭐. 그런데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는 게 가능한 모양이죠? 네, 이게 회생 절차에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대관 씨는 현재는요, 또 이 회생 절차에서 졸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지 법원에서 한 1년 정도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그 갚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송대관 씨는 이제 여러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성실하게 돈을 갚았다고 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온 대로 통장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렸다고 하잖아요. 집을 구매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송대관 씨를 둘러싼 그야말로 엄청난 루머들이 있었어요. 뭐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빚 갚는 일보다 이런 루머 때문에 그 송대관 씨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때 포털 사이트에 송대관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송대관 사망, 송대관 자살 이런 검색어가 덩달아 따라붙은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으며 추락하자 행여나 송대관 씨가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런 루머가 나돈 것인데요. 이 송대관 씨는 송대관 사망, 송대관 자살이라는 연관 검색어에 대해 아주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밥을 못 먹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송대관 씨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하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난 일들을 더럽게 각색을 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을 맺는데 왜 그런 짓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교회를 가느라 여의도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마포대교를 건너던 중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와서 이 송대관 씨를 잡고 말리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요. 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건 아니었는데 이 악성 루머처럼 이 송대관이 나쁜 결정을 할까봐 그랬던 것인데 송대관 씨는 그 일을 겪은 후 조금 이제 많이 비참해졌다고 털어놓으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송대관 씨 하면 또 이분이 항상 같이 등장하죠. 태진아 씨인데 태진아 씨도 이 방송에 같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요계 톰과 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송대관 씨는 톰같이 좀 약간 그런 이미지고 태진아 씨는 이제 제리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저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일부 분들은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헐뜯고 그래서 뭐 사이가 안 좋지 않냐 이러는데 진짜 친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굉장히 가깝고 또 애틋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날 방송에서 또 태진아 씨는 송대관 씨에 대한 애정을 또 드러냈습니다. 태진아 씨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송대관 태진아 라이브 콘서트가 거의 10여 년 될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태진아는 못해. 매일 난 게. 우리 송대관 선배는 우리 사실 시가 바늘이라고 그래요. 송대관 선배가 없는 태진아가 없고 태진아가 없는 송대관 선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동안에 나보다
가수왕도 먼저 오셨고, 10대 가수도 먼저 하셨고, 예? 돈도 더 많이 저보다 벌으셨고, 또 나와. 노래도 히트곡도 나보다 더 많고. 뭘로 내가 형님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비 올 때 비도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형님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보셨듯이 뭐 송대관 씨도 태진아 씨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또 태진아 씨도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태진아 씨도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두 분들의 어떤 이런 선의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노래계에서도 가요계에서도 이 트로트의 어떻게 붐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분 계속 티격태격 하시면서 끝까지 계속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송대관 씨 인생의 목표를 또 밝혔다면서요? 바로 신곡 발표입니다. 역시 가수는 가수인 것 같죠. 2018년 올해 그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신곡 발표라고 했는데 신곡 그 제목도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이걸 이제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송대관 씨는 노래 인생이 묻어있다. 정말 쓰리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곡 한 번 더라는 거는 낙오자들한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뛰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놓고 하늘 뜻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신 직접 쓴 가사로 남들의 그러니까 좀 어떤 남다른 희망을 전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왠지 느낌이 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왠지 탁 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태진아 씨는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트로트는 보면 이 세 글자가 많이 히트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박자, 한 번 더, 옥경이 뭐 이런 식으로 세 글자가 기억이 많이 그렇죠, 맞습니다. 세 글자짜리 노래에 다시 또 히트가 있을지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대립해왔던 임차인과 건물주의 갈등이요. 급기야 폭력 사건으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뭐 사건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이제 가해자는 이 종로구 서천 일대에서 이 맛집으로 손꼽히는 이 족발집을 운영해온 5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자신의 족발집이 입주해 있던 이 건물 주인이 60대 이모 씨를 찾아가서 결국에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씨와 이 씨가 이제 뒤엉켜서 다투던 그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제 신고를 했고 또 출동한 경찰이 이제 김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금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건물주 이 씨는 이 머리와 어깨, 손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족발집 사장 김 씨, 이 둔기를 휘두르기 전에 건물주 이 씨를 또 차로 들이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 씨 그 족발집 대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를 찾기 위해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건물주 이 씨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들이받으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게 이제 실패를 하자 차에서 내려서 이제 둔기를 들고 이제 도망치는 이 씨를 쫓아가면서 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도 그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칫 살인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서울 강남의 압구정 일대입니다. 왜냐면 원래 그 족발집은 서촌에 있는 거잖아요. 강북인데 왜 압구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건물주 그 이 씨 소유의 또 다른 건물이 바로 이 압구정에 있거든요. 그걸 알고 거기 가서 이제 좀 폭행을 저지르려고 한 거죠. 김 씨는요 3개월 전부터 사실 이 건물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또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일 오전에 건물주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건물주가 김 씨의 그 1인 시위를 두고서 당신이 계속 이러면은 구속시키겠다 이런 말과 함께 욕설을 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격분을 해서 이 씨를 찾아간 것으로 지금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시위를 하다가 급기야 이제 폭행까지 한 건데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까지 된 겁니까? 네, 지난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임차인인 김 씨와 건물주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016년 1월 김 씨가 임차해 이 족발집을 운영하던 해당 건물을 인수한 이 씨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거죠. 근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는 약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정도였는데 새로운 이 건물주 이 씨는 이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또 월세는 1,200만 원으로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김 씨는 이제 월세가 과하다고 항의를 했고 이 씨는 건물에서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후에도 이제 건물주 이 씨가 명도 소송, 그러니까 세입자 김 씨가 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김 씨를 내보내달라면서 이제
부동산을 돌려달라 하는 이제 취재 소송을 내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법원은 건물주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 침체로 요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남의 일 같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실 이제 승소를 하고 나서 12차례에 걸쳐서 강제 집행도 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김 씨 측에서는 족발집 유리문에 철문을 덧댔고 아니면 차벽을 세우는 등 법원의 강제 집행을 저항해 왔습니다. 예. 이런 저항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김 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는가 하면 이 김 씨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4일 강제 집행 현장에서는 김 씨를 돕던 활동가 중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번째 강제 집행 시도 끝에 지난 4일 김 씨는 결국 건물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예. 이날 김 씨는 상대방 수준에 맞게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대응해 주겠습니다. 우린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잡초는 밟을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둔기 폭행범, 쪽발집 사장의 손가락 절단 문제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또 얘기도 지금 있기 때문에 진위가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여하튼 법원에서 정상적인 결정을 받아서 법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려는 상황에서 쪽발집 사장은 이걸 계속 막았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 족발집 사장 김 씨를 돕는 활동가 측에서는 이 명도 소송이 부당했다라고 주장을 또 자기들은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은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씨 같은 건물주 이 씨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 후에 정말로 내가 돈 못 받았다 이러면서 명도 소송을 걸어서 지금 승소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김 씨를 돕는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맘 편히 장사하고픈 모임 맘상모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건물주 이 씨가 월세를 받을 계좌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결국 입금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걸 피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제로 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갖다가 악용을 해서 임대인들이 계좌 변경하거나 차라리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월세 입금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월세를 법원에 대신 납부하는 공탁제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들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주 측에도 입장을 좀 전해보면은 맘상모와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 씨에게 계좌번호 알려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그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1,200만 원으로 4배나 뛰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서 인상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월세를 이 4배나 올려달라고 하면 이제 건물주가 좀 요구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건물주들이 갑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사실은 이 김 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9년부터 이 족발집을 운영해 왔거든요, 김 씨가. 근데 당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9%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마저 조정돼서 이제 5%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4배를 올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좀 무리하게 부당하게 또 요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법에 따르면 그 대신 이제 최초 계약 이후 5년까지만 이 임대차 보호법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5년 동안은 이렇게 법에 그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올리다가 5년이 계약 기간이 5년이 경과되면 임대료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다가 1억을 달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만약에 그게 본인이 창업한 건 괜찮지만 또 만약에 권리금 같은 걸 주고 들어온 사람 같으면 그 돈을 내고 또 이 모든 물건을 버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상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임대차 보호법이 좋지만 또 이게 5년이 지난 뒤에는 또 이게 더 큰 후폭풍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조금 이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물주와 이 임대인 모두가 보호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 참에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물론 뭐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권력에 대한 이 도전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이 부인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투표해요. 그렇죠. 뭐 오늘과 내일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는데요. 사전 투표율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날인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요. 전국 평균 투표율이 4.49%로 193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가 그 2.51%였대요. 오후 1시 기준으로. 그리고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이죠. 5.80%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전에 사전 투표를 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 사전 투표가 생긴 지 한 2년 남짓이기는 하지만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전 투표를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도 모두 동행을 해서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전 투표를 하는 게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행과 좀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랬었죠. 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미북 정상회담 합류 가능성과는 무관하고 그냥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동안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SNS에 집중을 했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또 사전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맞습니다. 홍 대표가 사전투표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유세 지원을 중단했던 것은 자신이 워낙 굴복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나 홍준표의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 지원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 유세를 재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홍 대표는 지원 유세에 앞서서 부인 이순삼 씨와 함께 송파구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홍 대표가 앞서서 그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으면 한국당의 선거 로고송인 아기상어에 맞춰서 춤을 추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오늘 다시 한번 그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표를 못 치는데 사전투표 30% 넘으면 우리가 이기죠. 어디서 주실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오늘 내 보도를 잠시 봤는데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한 게 거의 적법하다는 중앙선관위 판정 나왔죠. 거기다가 여배우 스캔들까지 있는데 그 사람 품행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길 곳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경기도까지. 저렇게 말하고 싹 사라졌는데 또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스캔들 의혹을 언급하면서 남경필 후보의 당선에 저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남 목포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오늘 대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전남 목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율 20% 넘으면 여성 의원들 5명 파란색으로 다 염색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해놨는데 잘하면 20%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뭐 그렇습니다. 추세가 한국당 같은 빠르네요. 경우에는 30% 얘기해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민주당은 파란 머리 염색할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0%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남성 의원 5명 스포츠 머리로 파란색 이왕 뭐 사전 투표율이 40%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은 다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한산하니까 요즘에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출마 후보들도 지금 사전 투표
후보도 상당히 많이 동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무려 이 가족 3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경남 진주시 그 사전투표에 모인 그 이순자 씨와 또 부인 김정순, 그리고 해군 병장인 장남 동찬, 또 올해 대학 입학한 차남까지 모두 총출동해서 사전투표에 참가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도 이 부인 그 강란희 씨와 함께 세곡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박원순 후보는 앞서 이 축구에서 선제골이 중요하듯 이 선거에서도 사전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또 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앞서 보셨듯이 그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사전투표했고요. 여러 후보들이 계속 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투표율 결과가 누구한테 이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투표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국민들이 선택을. 또 어떻게 보면 또 국내 권리니까. 그럼요. 연예인들도 사전투표 인증샷 많이 찍고 있어요. 네, 이 연예인을 취재하고 있는 연예기자 김대호도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 개그맨 지석진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이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해달라며 인증샷을 게재했고요. 또 배우 손현주 씨, 이 그 첫날 투표하고 광대들 촬영 가요라면서 또 사전투표 인증샷을 게재했습니다. 이 검정 티셔츠에 흰색 모자를 쓰고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또 스타들의 투표 동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우 한지민 씨는 최근 SNS를 통해서 투표 동료 영상을 올렸고 또 유재석, 이광수, 서장훈 등도 투표 동료 캠페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인증샷 찍으셔도 전혀 불법이 아니니까요. 요즘엔 인증샷도 다양하게 찍어서 또 SNS에 올리시길 또. 그런데 가족들 지원을 또 많이 받고 있는 후보가 있네요.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 딸 덕을 또 굉장히 톡톡히 보고 있다는데요. 딸의 외모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문순 지사 딸의 경우에는요, 아버지 그 유세를 도우면서 선거 홍보 영상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일자리 안심해 평화께 경제께 더불어 살리길 우리는 투표를 문수씨 실현을 6월 13일에 우리는 투표를 이거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다소 썰렁해 보이기도 하면 눈길은 굉장히 가는데 아니 딸이 최문순 후보하고 좀 닮지는 않아 보이는 듯한. 아까 잠깐 사진에 등장을 했었는데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최문순 후보도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본인 SNS에 딸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닮았다. 오래 보아야 닮았다 이러면서 약간 좀 셀프 디스를 하기도 했는데 후보도, 네, 살짝 닮은 듯 하면서도 안 닮은 듯 하죠. 실제로 최 후보 측은요, 그 최문순 지사의 그 편안한 외모와 딸의 외모가 대비된다. 아빠와 딸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딸의 이제 외모가 화제가 되는 게 이제 좋은지 은연중에 그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에서 약간 좀 자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좋겠죠. 예전에 김부겸 장관도 따님 덕분을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탤런트였는데. 네, 딸을 이야기하면서 뭐 강원도민 안구복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지옥엽 딸. 해시태그 붙이기도 자, 이 상대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정창수 자유한국당 강원지사 후보는 그런데 유세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또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술안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지난 4일 정창수 후보가 유세 활동을 하는 중에 한 50대 남성이 최문순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달려든 겁니다. 그러면서 주먹을 휘둘렀다는데 정 후보 측에서는 그 가해자가 유세 현장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정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니까 유세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의 수행단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정 후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수행단장의 말에 따르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 후보 측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배우가 어떤 선거 방해 세력이 있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폭행 사건을 냈던 이 남성이 최문순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달려들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진상 조사는 다 해봐야 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1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전투표하는 날입니다. 다행히 폭염의 기세가 조금 약해져서요. 투표하러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가 되겠는데요.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반면 영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충청과 영남 지역은 오늘도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몸에 더 해롭다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홍지화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인.